갑과 을과 관련해서 우린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는 왜 화를 참기 어려울까? 가족이 더 화를 많이 내. 맞아, 화를 많이 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라는 게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면 화병이고 화를 내면 분노 조절 장애래요. 특별히 요즘은 마치 집 안에서 모두가 다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맞아. 내 아이가 분명히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젠틀한데 어쩌면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나에게 성난 사자처럼 달려드는지, 내 부모는 밖에 나가면 수없이 누구나 다 호인이라고 말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나에게는 폭군에 준하는 이런 사람인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안전의 역설 때문이에요. 뭐? 안전해. 안전의 역설?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안전하다고 싶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전두엽 들어보셨죠? 네. 전두엽 바로 옆에 전전두엽 들어보셨죠? 네. 요건 다 사회생활 할 때 쓰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쓰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직장에서 쓰고 퇴근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똑같이 전두엽도 퇴근한다. 이성적인 게 확 줄어드는구나. 부모가 화를 내는 집하고 자녀가 화를 많이 내는 집하고 어느 쪽이 더 두려울까요? 야, 그거 야. 막상 막한데. 진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쪽이 더 두려울까? 막상 막한데. 어린애들은 화내봤자예요. 아, 그러네. 사실은 어린애들이 뭐 지들이 어쩔 거예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건 다 크고 크다 못해 늙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화를, 그것도 두려울 정도의 분노를 토한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저는 후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분노는 장악력이 있어요. 장악력이 있고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뇌 속에까지 그 분노, 그 두려움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화내는 집, 거기다 분노의 상황 속에서 성장한 집에서 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딱 나가죠. 큰 소리만 내는 상사를 만나도 완전히 쪼그라붙죠. 아주 강력하게 이 아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큰 소리를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게 좋은 게, 아버지의 큰 소리만큼이 아니어도 그거보다 적은 소리만 나도 이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대신에 자식이 더 무서워요. 자식은 이게 자식이 화를 내는 정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대 부모가 있었는데 이 70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얘를 무지하게 때렸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2살, 3살 때부터 때렸어요. 이러니 이 아이는 완전히 노예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산 아이들은 대개 평생을 부모에게 덤비지 못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자식이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 하고 소리를 딱 질렀는데 아버지가 놀라는 걸 본 거예요. 처음으로 놀라는 걸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각성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놀래는구나. 큰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지나고 나서 마루에서 무슨 일이 있어, 언쟁이 있었는데 늘 숨죽여 살던 애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소리를 냅다 질러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움츠려드는 걸 본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더 움츠리는 걸 봤죠. 이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70대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그 월급을 가지고 지금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침에 아버지 때려, 점심에 아버지 때려, 저녁에 아버지 때려. 어머머머머. 와. 어머, 어떡. 이 사례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고 왜 이런 역전관계가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 전수란 말 들어보셨죠? 맞고 큰 사람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때리게 된다. 보통 그건 자기의 자식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경우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기를 멈추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그 비법이 바로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첫 번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분노가 올라가는 지점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끌어오르지 않도록 반응에 대한 정지, 이거를 보통 그레이 락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도 관객이 있어야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 자체가 사라지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는 이유는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다라는 뜻인데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D가 붙으면 하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의 하강을 가져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임아웃 들어보셨죠? 어떤 행동이 잠시 멈추도록 그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보통은 상대가 화가 많이 났어 분노가 쫙 올라와 그럴 땐 무반응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상황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땐 밖으로 나오셨다가 20분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 뒤에는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면 나 나갑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물건 던지는 거 안 돼요. 조용히 말하면 듣겠습니다. 명료하게 평상시 별 문제가 없을 때 알려주셔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야 돼. 수용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낼 때는 맞아. 안 맞아도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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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아. 아, 맞아. 마음은 어떻게? 안 맞아. 마음은 안 맞아. 근데 어떻게? 그래, 그때는 우리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맞아. 맞아.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심하게 반복적으로 더군다나 뜬금없이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고장난 거예요. 뇌가 고장나고 관계가 완전히 고장난 거거든요. 이때는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문가를 좀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질내는 사람이 상담받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10중 8구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상담 현장에 데려갈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상담을 받으러 가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상담을 받으세요. 나도 한두 번 상담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하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라서 네 도움이 조금 필요하대. 내 문제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주러 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설득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분노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태웁니다. 그 화상이 1도하고 3도 통증이 다르다 하지만 내 상처는 늘 나에겐 100이에요. 그 고통은.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 가족이 무엇으로 사랑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고통을 덜 것인가 이것도 꼭 중요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지금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신혼이네요. 네, 신혼이에요. 2023년 9월에 결혼을 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네, 지금 신혼의 절반 이상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사이가 나쁘거나 한 건 아니에요. 동갑이어가지고 친하게 잘 지내는데 이게 너무 친구같이 변화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전 이제 좀 어렵게 된 상황이거든요. 어머나.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2년 반 중에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부부 관계가 없었던 건데 그 이전에는 이제 부부 관계가 있었고요. 그 신혼 아주 극초 만에 있었어요. 극초 만에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예 사라지더라고요. 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장난식으로 이제 그런 걸 보내요. 그래 막 엉덩이 이렇게 때린다든지 좀 장난스럽게 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사실 그냥 진짜 동성인 친구랑 같이 그냥 진짜 룸메이트라는 표현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여자로서 나는 매력이 없어졌나 맞아. 이런 그냥 들어. 기분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서 신청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사실 이게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예요.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인데 말씀을 진짜 잘하신 게 뭐냐면 이런 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요새는 줄여서 리스 부부다. 리스. 이렇게 평생 그냥 이렇게 마치 그냥 동반자인데 친구처럼 마치 형제나 자매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보통은 진단이 됩니다. 섹스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3개월에 우리는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섹스리스로 봐야 된다라고 보통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신혼 초잖아요. 네. 그런데 벌써 리스 부부 단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아내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남편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남편 할 얘기 많다. 그럼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유가 양쪽이 다 있겠지. 들어봐야 돼. 그럼. 자, 우리 남편 어디 계시죠? 네네. 네. 아내가 1년 넘게 지금 부부관계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잠자리를 피하시는 건가요? 막 억지로 피하지는 그런 건 아닌데 일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혹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배송직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내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두 일을 분이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 예. 이게 아무래도 시간대도 그렇고 저희가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한 후에 들어오면 이제 아침 시간대가 돼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밥을 먹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자다 말고 나가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또 바로 저는 자고 일어나서 중간에 또 저희가 오후 시간에도 한번 또 나갔다 오거든요. 아우, 바쁘시네. 너무 힘들어 그거. 힘들지.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제가 원래 살이 이렇게 찌진 않았지만 살도 많이 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몸도 무거운 것도 있어요. 사실 그 상태로 또 일도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냥 이게 계속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저희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1년 이상의 이런 리스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자녀 계획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진짜? 네, 자녀 계획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아이를 좀 빨리 갖고 싶었던 그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20대 초반부터 좀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이 그랬구나. 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진단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 자궁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제 임신을 하기 저는 쉽지 않은 몸일 거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데 이제 남편은 부부관계를 하면 바로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회피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아내가 말한 것처럼 원래 작년에 아이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제가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뭐 개인적인 저희가 같이 한 빚도 있고 아내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그 돈이 좀 급하기도 하고 빚이 제일 첫 번째로 일단 큰 것 같은. 예. 혹시 그 빚의 규모를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저희는 지금 일단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그게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이를 갑자기 이렇게 낳아버리면 너무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마련은 좀 해놓고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예, 그게 좀 네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아내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 1순위가 따로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이 우리가 아이를 좀 안전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키우려면 이런 기본적인 재산이나 또 최소한 빚은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일단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인생을 조금 길게 보면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겠지만 시기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시기가 있는 게 있어서 임신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젊을 때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나중에는 또 이렇게 어쩌면 돈을 주고도 임신이 어려운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군 다음에 그다음에 생명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먼저 계획하고 그 다음번에 환경을 조성하는 거. 전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내분도 시그널을 줄 거면 엉덩이 톡톡 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줄 것. 그래서 내가 시그널을 보내면 저 사람이 알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본인의 착각이에요. 그냥 하셔야 돼요. 난 자기랑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어 라고 그리고 나는 몸이 너무 간절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존심이 조금 상하고 조심스럽지만 시그널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고 오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내는 너무 여러 번 하자 그래. 남편 어떻게 한 3년에 한 번이면 좋겠어. 서로 간의 횟수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율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민방위 훈련 때마저 하자. 아니면 보름달이 뜰 때 하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시면 훨씬 좋고요. 딱 정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그때만큼은 왕성하게. 내가 이날은 당신을 위해서 침대 위와 침대 아래를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규칙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싫어. 근데 그날까지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부부잖아요. 부부는 서로 함께 부양의 의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정조의 의무라는 것도 가지고 있죠. 부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을 돈으로 돌보고 이 내 월급으로 돌보는 거, 내가 내 가사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욕구와 그의 정서도 함께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재미를 좀 찾을 때까지는 좀 서로 견뎌주셔야 돼요. 그래야 섹스리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지금 남편이 배송해야 되는 건 정자예요. 정자예요. 아 진짜 박수가 나오네, 그치? 새벽 총알 배송해야 된대. 새벽 총알 배송. 그러니까 아이 총알벽에서 아하 그랬구나. 제일 급해. 네, 내일은 없어요. 오늘부터 네 파이팅입니다. 어떻게 오늘? 네. 야.